어떻게 보면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이 8장에서 배우는 내용 때문에 이 AI 분야에 거의 쓰나미가 몰려온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배울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트랜스포머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특히 AI 분야에서는 트렌드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아까 조금 사실 격하게 쓰나미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거의 쓰나미급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이전에는 이제 제일 큰 변화가, 이전에는 각 타스크별로 그거에 적합한 뭐 AI 엔진 또는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약간 제너럴리스트죠.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를 다 하나의 모델로 핸들링 해버리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이전에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AI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이 트랜스포머다라는 점에서 트랜스포머의 임팩트가 사실은 거의 쓰나미급이다,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봤을 때 또는 딥러닝 아키텍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강좌에서 사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트랜스포머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3, 40년간은 충분히 그거 하나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시대에 도래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8장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응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토픽이 NLP지만 사실 NLP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CNN 모델들이 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VIT라고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배울 텐데, 비주얼 트랜스포머라고,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VIT로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진짜 과장 안 하고도 정말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하면서 8장을 배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식은 별로 등장하지 않고 그냥 어떤 구조와 어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배우지만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크게 세 가지를 배웠었죠. 하나는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즉 시퀀스 축에서 어떤 단위로 끊어서 처리할 건가, 문장이든 뭐 문서든. 그 다음에 그 끊어진 단어를 어떻게 벡터라이즈를 할 건가. 끊었을 때는 그냥 원합 벡터로만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표시하려면 디멘전을 좀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텐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혁신, 세계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개는 약간 좀 요즘 찬밥 신세가 돼가고 있어서 9장에서 왜 개니 또 찬밥이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이고, 놀라운 사실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두 개가 트랜스포머에 둘 다 들어가 있다. 지난 시간에도 비유를 했지만 이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어텐션, 그 다음에
특기 커넥션, 또는 리지듀얼 커넥션 이렇게 보죠. 이 두 개를 어떻게 절묘하게 잘 조합하느냐. 아무리 음식 재료가 좋아도 셰프의 그 실력이 따르지 못하면 별로 맛없는 음식이 나오죠. 근데 이 두 개를 정말로 절묘하게 잘 조합을 한 셰프의 역할을 했다. 이 트랜스포머의 발명자들이. 그렇고 또 여담으로는 되게 좀 허탈한 사실이긴 한데, 왜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제주는 곰이다 부리고 돈은 딴 놈이 번다고. 보면은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이 사실 구글에서 다 나왔습니다. 텐션도 그렇고, 특히 커넥션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트랜스포머도 구글에서 나왔고, 근데 구글의 이 트랜스포머를 쓴 저자가 논문이 7, 8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구글에 없습니다. 다 나와서 각자 창업하거나 한두 사람은 오픈 AI에 가 있고, 대부분 한 명씩 창업을 해서 지금 보면 회사 가치가 거의 1조 원 이상 되는 회사 가치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만 잘 써도 출세길이 보장된다. 그런데 더 이제 좀 허탈한 사실은 중요한 기술들은 구글이 다 개발해 놓고 실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지금 오픈 AI가 돈을 벌고 있죠. 사실 오픈 AI는 어떻게 보면 학계 입장에서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남의 거 가져다가 잘 포장해서 장사를 잘하는 약간 그런 장사 잘하는 회사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모든 일은 구글하고 딥마인드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돈은 엉뚱한 회사인 오픈 AI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또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죠. 계속 분야가 계속 변화를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관련된 이게 처음 제안된 논문이 이제 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2017년 논문이죠. 구글에서 나왔고, 일저자가 마수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와서 굉장히 큰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자, 이 논문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스칼라를 쳐보면 알겠지만 사이테이션이 한 5만 이상 넘어갑니다. 최근에 노벨상들 받는 논문들의 평균 사이테이션이 한 5천 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가 이 논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임팩트와 가치를 한번 인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포머는 이제 블록 다이그램 같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고, 지난 시간에 간단히 크게 두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그랬죠. 어텐션, 스키 커넥션, 그리고 다른 별로 안 중요한 한 세 가지가 추가로 되어 있는 것들이 특징이다. 트랜스포머는 크게 두 개의 어떤 큰 구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코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코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개념이 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좀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7장에서 RNN을 배웠었죠. 근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구조상에 얼핏 봐서는 이렇게 하이 레벨에서는 안 보이지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RNN의 구조에 차용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RNN이 이제 지금은 완전 찬밥 신세가 돼서 아무도 안 쓰지만 이런 훌륭한 모델을 뭐 탄생시키기 위한 초석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런 블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블락 안에 뭐 어텐션,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어텐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드포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사실 투 레이어 네트워크, 매트릭스가 두 번 있고, 첫 번째 레이어는 렐로가 들어가지만 두 번째 레이어 액티베이션 펑셔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RNN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은 이 시퀀스의 오더링을 자연스럽게 핸들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퀀스의 순서대로 인풋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씩뿐이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놈은 그 시퀀스상의 후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더링이 어떻게 보면 그 처리하는 과정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배울 트랜스포머 구조는 기본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어의 순서를 별로 구별을 안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서를 무시하면 그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지가 헷갈려지겠죠. 그런 면에서 그 순서를 강제하기 위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어떤 벡터를 강제로 더해줍니다. 이건 일종의 편법입니다. 베스트 메소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코사인, 사인 펑션의 어떤 벡터를 만들어서 더해주는 형태가 방금 전에 5개 중에 세 번째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되겠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약간 사인, 코사인 펑션을 반복해서 갖다 붙인 느낌. 자, 예를 들어 50개의 토큰이 이렇게 수평축으로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28 디멘전의 어떤 워드 임베딩 벡터가 있다고 치면은 각각의 하나씩의 칼럼이 사실은 각 그 위치에 더해지는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이게 벡터 형태로 첫 번째 토큰에는 첫 번째 칼럼이 더해지는 거고, 두 번째 토큰에는 두 번째 칼럼이 더해지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으로. 그리고 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느냐, 이거는 그냥 맞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각 위치를 적절하게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그렇다고 계속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함수를 쓰면은 이게 뒤로 갈수록 뭐 숫자만 커지고 앞에는 다루기 편한데 뒤에는 또 너무 불편해지는 뭐 이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게 큰 주기를 갖는 주기 함수를 쓰자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굉장히 크게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사인 뭐 예를 들면 사인 t분의 2파이 x라는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의 주기는 t죠. 그래서 그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2파이분의 t에 해당됩니다. 이 숫자가 여기다가 2를 2파이를 곱하면은 그게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픽스앤 파라미터니까 뭐 128 그리고 이 i라는 거는 이 128 디멘전에 이제 어느 몇 번째 행에 속하는가 행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28 디멘전이 있으니까 i는 그거의 반인 1부터 64까지 0부터 63까지 1부터까지 변화되는 즉 무슨 얘기냐면 각 행별로 다른 주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개씩 묶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개 행은 같은 주기, 그 다음 두 개 행 같은 주기, 그 다음 두 개 행 같은 주기인데 그 주기가 굉장히 짧다가 조금씩 길어진다는 얘기죠. 프리퀀시는 주기의 역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다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은 처음가 같은 주파수 갖고 있고 그 다음 두 개가 그 두 배의 주파수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합니다. 이게 그렇지는 않죠. 이거의 이승입니다. 만에 128분의 1의 4승에 1이 늘어나면 14분의 1승. 그러니까 16입니다. 두 파일을 곱해줘가지고 천천히 주기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으로 주기가 늘어나는 거죠. 두 개의 인덱스가 차원의 인덱스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이거의 역수는 역수는 이제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면 저거 역수로 주파수가 증가하는 역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이제 짝수 번째는 사인 펑션을 쓰고 같은 주기를 갖는 그 다음에 홀수 번째는 코사인 펑션을 쓴다. 디테일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반에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런 형태로 썼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워드 임베딩에서도 배웠듯이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워드 임베딩에서 임베딩을 우리가 그전에는 예를 들면 워드 투 백에서 배웠듯이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쓰는 전략이었는데 요즘은 조인트 트레이닝을 한다 그랬죠. 그냥 라지 모델하고 같이 합쳐서 랭귀지 모델하고 같이 학습을 시키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건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도 아예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만들고 같이 학습을 시켜보는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사인 코사인 펑션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이것도 그냥 학습을 새로 시켜버리고 그래서 패턴은 더 이상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키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생성을 하든 휴리스틱한 방법이든 뭐 학습을 시켜서 딥러닝적으로 생성을 하든 중요한 거는 이 토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절대적인 위치를 표시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가 포지셔널 인코딩이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트랜스포머가 꼭 필요한 이유는 RNN 대비 이 트랜스포머의 단점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순서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I am a boy라는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포지션 안에 있거든요. 때문에 am I a boy라고 순서를 수학적으로 써버리는 그런 문장을 집어넣을 때 똑같이 취급하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텐션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이따 배울 텐데 어텐션은 지난 시간에 이너 프로덕트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논문이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인데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사실은 어텐션의 핵심은 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공학 수학이나 아니면 일반 물리 1학년 수학이나 물리에서 배웠던 그 이너 프로덕트가 전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딥러닝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추세죠. 아주 복잡하게 미연 네트워크 쓰고 액티베이션 쓰고 뭐 복잡하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 논문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적으로 다 처리하면 못하게 잘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오히려 더 펀더멘털하게 제목을 바꾼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is all you need라고 모든 게 다 내적으로 처리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죠. 그런 관점이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어텐션이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가지고 보자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 이런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셀프 어텐션이니까 한 문장 안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에 내적을 취했을 때 그 내적이 높게 나오는가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옅은 요 갈색 같은 것이 5번째 어텐션 헤드라고 그러고 요 6번째 헤드인데 자, it라는 대명사가 있는데 it application 어쩌고저쩌고 대명사니까 원래를 지칭하는 명사가 있겠죠.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게 언어학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대명사가 실제로 지칭하는 명사 더로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어떤 대명사가 나오면 그놈이 지칭하는 원래 명사를 실제로 가서 찾아서 표시를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텐션이 그냥 어텐션이 별게 아니고 내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it라는 게 대명사의 소유격이죠. 그럼 이게 그 다음에 뭔가 이거의 뭐뭐라는 수식 피수식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애플리케이션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어텐션이 되고 있다. 내적이 어텐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어텐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뜻이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어텐션을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좀 바꿔갖고 8번을 그냥 먼저 바꾸는 숫자입니다. 8번을 반복을 합니다. 약간 다른 기능으로. 그래서 그 8개 중 이제 표시한 것은 5번째, 6번째 어텐션들이 있다가 어텐션이 이제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근데
그 학습을 잘 시켜놓으면, 트랜스포머를 잘 시켜놓으면 놀랍게도 굉장히 정확하게 어텐션을 하고 있다. 마치 사람이 어텐션을 하듯이. 그리고 이제 전체 8개 어텐션을 보통 각각을 헤드라 그러는데, 그 헤드들을 다 한꺼번에 표시했을 때 각각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 데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it는 로를 나타내고 있고, is는 what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패턴들이 약간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직관적인 설명. 어텐션이 하는 짓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태틱한 거를 찾아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태틱이라는 게 문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단어가 예를 들어 대명사다. 그러면 이놈이 지칭하고 있는 어떤 명사가 있겠죠. 그런 문법적인 거를 찾아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멘틱한 걸 찾아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문장은 아니지만 D나 앞에 fruit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두 개가 상당히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또 의미론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들도 같이 찾아주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아까 어텐션 헤드를 8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문법 찾는 어텐션 하나, 뭐 그다음에 의미 찾는 어텐션 하나, 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약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예를 들면 문법을 찾는데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현재 뭐 명사든 무슨 동사든 상관없이 어떤 현재 단어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예를 들면 뭐 관련되는 형용사만 찾는 어텐션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관련되는 내가 주어냐 목적어냐에 따라서, 주어면 그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 동사를 찾는 또 어텐션이 있을 거고, 또 예를 들면 전체 문장을 약간 뭐 강조하는 부사라고 하죠. 부사만 찾는 또 어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각 역할이 다른 어텐션들이 문법적인 것만 찾는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수를 뭐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한 8개 정도는 충분하더라. 뭐 이런 얘기고, 최근에 좀 더 발전된 커머셜한 모델은 텐션 나중에 좀 정리를 하겠지만은 훨씬 더 많습니다. 8개 정도가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 파트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직관적으로 뭘 하는 건가에 대한 결과론적인 설명이었고,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내적이 전부라고 그랬죠. 근데 단순히 내적으로만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력에. 그래서 그 내적을 조금 더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아까 예시가 좋을 것 같은데, 단어를 나타내는 it, no, application 이런 3개의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자, 우리가 이미 워드 임베딩을 배웠죠. 워드 임베딩을 배웠으니까 뭐 예를 들면 워드 임베딩 디멘전이 보통 한 챗GPT 같은 한 3,000 정도 디멘전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 큰 디멘전의 벡터를 비주얼 알고리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냥 편의상 3차원의 배경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죠. 분사를 시켜서.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이 있고 x, y, z. 예를 들면 여기서 방금 전에 나온 it라는 어떤 벡터가 있다는 게, 그리고 row라는 벡터가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쯤에 application이라는 벡터가 있다 했을 때, 자, 아까 이 row를 표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표현하는 헤드가 살짝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각 헤드가 다른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론이 뭐냐면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 주어진 벡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변환을 시켜요. 트랜스폼을 시켜요.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거죠.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행렬을 곱해주는데, 행렬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벡터에 대해서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크기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시켜요.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그게 거의 행렬을 벡터에 곱할 때 기하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 벡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워드를 찾아달라라는 매트릭스를 여기다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QA라고 하면은 QA를 곱해버리면 이게 로테이션이 벡터가 뭐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용사 역할하는 이쪽에 가서 가까워지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찾아지는 거고, 예를 들면 또 다른 행렬을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대명사를 영어로 뭐라고 까먹었네. 아는 사람 있어요? 예? 프로나운인가요? 네. 어쨌든 이런 로테이션과 스케일링하는 벡터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이게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 두 놈의 내적을 구하면 가까워져서 이놈이 관련되는 거구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워드 임베딩 벡터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로테이션 해주고 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 개의 다른 헤드들을 만듭니다. 그게 결국은 문법적인 역할로 다 찾는 거나 뭐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찾는 것들을 각각 다른 역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식으로 정해놓은 게 이거죠. 자, 인풋 사실은 로우 벡터라고 보면 됩니다. 인풋 로우 벡터가 있고 거기에 지금 방금 말한 저런 로테이션을 하고 스케일링 해주는 벡터 행렬 WI,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것들을 QKB라고 하는데, QKB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Q는 이제 쿼리의 약자고 현재 단어를 얘기합니다. 현재 단어의 벡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는 사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웠으면 딕셔너리라는 있는데, 키하고 밸류가 계속 페어로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Q하고 K가 비슷한 놈들을 찾아서 밸류,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뽑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셀프 어텐션인 경우는 사실은 이 K하고 B는 전체 문장이고 Q는 현재 우리가 어텐션을 찾고 싶어하는 그 문장 안에 특정 단어다. 그래서 약간 그 데이터베이스 쪽의 개념에서
도입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SQL이나 MySQL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뭔지 금방 이해할 거고, 어쨌든 뭔가 어떤 거하고 비슷한 거를 찾아줘 할 때 그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DB에 해당 KV입니다. KV가 케이블 형태로 쫙 있고, 그 중에 쿼리하고 비슷한 키를 찾아서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내보내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이게 다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같은 뭐라고 할까, 문장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토큰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이게 Q나 KB가 로우 벡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단위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죠. 여러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큰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로우 벡터들을 여러 개를 쌓아 놓습니다. 첫 번째 토큰,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토큰에 해당하는 벡터는 두 번째 행에, 이런 식으로 쭉 쌓아 놓은 것.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로우 벡터였는데 그것들을 차근차근 쌓아놔서 행렬이 된 거죠. 각각의 행은 각 단어에 해당하는 토큰들이다. Q도 마찬가지고 K도 마찬가지고 V도 마찬가지고, 시작할 때는 QKB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이유는 B에 지금 말하는 저런 각 헤드별로 다른 역할을 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그런데 매트릭스가 더 이제 하나 추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아까 단순한 로테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로테이션보다 더 과격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로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프로젝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워드 임베딩 벡터가 디멘전이 여기서 512 디멘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디멘전이 꽤 큽니다. 내적을 거기에. 그래서 저 행렬이 곱해질 때, 뒤에서 곱해지죠? 곱해질 때 하는 짓은 뭐냐면, 512 디멘전을 8개로 나눈 거, 헤드의 개수로 나누면 이해 개수를, 이해 편집하면 이해 구성되죠. 64 디멘전으로, 요 행렬의 디멘전은 512 바이 64. 즉 무슨 이야기냐면 홀한 매트릭스입니다. 즉 512 디멘전을 수학적인, 선형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512 디멘전을 64 디멘전의 서브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그런 용.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거창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한 거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다루려는 거는 사실 문법적인 기능 또는 뭐 의미론적인 기능 말고는 다른 상황 관심 없죠. 그 단어가 얘기하는 뭐 정확한 의미라든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간단한 그 문법적인 기능들만 찾아내려면 사실 512디멘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중에 그냥 한 64디멘전으로 축약해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희망으로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니까 그게 되더라. 결국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거지만,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이드 베네핏은 뭐냐면, 원래 512디멘전으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헤드가 어텐션이 8개 종류가 생기면 연산량이 8배가 늘어나 버리죠. 별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8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벡터 공간을, 디멘전을 8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8분의 1 줄인 게 8개가 되니까 연산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사이드 베네핏이 있다. 이게 사실은 약간 구현에 관한 이슈긴 한데,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엄청난 데이터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연산량을 사실은 2분의 1만 줄여도 우리는 뭐 에게게 그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오픈 AI 같은 기업이 예를 들어 챗 GPT 4를 학습시키는데 쏟아부었던 뭐 돈이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오더로는 한 거의 몇 천억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5천억 정도를 썼다고 치면은 2분의 1만 줄여도 5천억 드릴 돈은 2,500원만 쓰면 되는 거니까 2,500억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만 줄이는 것도 엄청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런 연산적인 디테일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되게 수학적인 거, 이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제 이 정도 레벨에 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 김밥 정도 수준의 액수가 아니고 몇 조 원이 오락가락 이 연산량 10%만 줄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연산이 일어나는가. 사실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인코더만 쓰는 그런 LLM도 있고 디코더만 쓰는 LLM도 있고 둘 다 쓰는 LLM도 있고 재미난 사실은 셋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시간이 되면 배울 버트라는 것이 이 인코더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너무나 유명한 챗GPT는 이 디코더 쪽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아마 다음 주에 배울 T5 같은 모델들은 이 둘 다를 학습시키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각각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에 관한 것은 또 다음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 아까 설명했었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하죠. 이 트랜스포머 블락이 보통은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블락들을 여러 개를 쌌습니다. 버트라는 모델은 작은 놈을 12개, 큰 놈을 24개. 꽤 많이 쌓는 거죠. 그리고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딱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플리 커넥티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각 토큰별로 독립적으로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개의 토큰이 들어오면 5개의 토큰 한꺼번에 모아서 인풋을 받는 게 아니고 각각의 토큰별로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적용이 된다. 즉 독립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5개의 토큰이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문장 it is a cat 하고 end of sequence, end of sentence 뭐 이런 그 문장의 끝을 알리는 토큰을 딱 알려주면 이제 그 이유는 처리할 필요 없다라는 일종의 뭐 약간 키보드에서 리턴 키 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단어, 5개의 단어, 4개의 단어하고 마지막 end of sequence에 토큰하고 5개가 들어가고 보통 최근에 이제 뭐 챗GPT 같은 워드 임베딩은 한 vocabulary, vocab 사이즈가 한 3만 정도 됩니다. 각각의 토큰들이 아예 로 데이터로 워드 임베딩 되기 전까지는 3만 디멘전의 원합 벡터,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마라든가 챗GPT에서 많이 쓰는 에이다 002 뭐 이런 토크나이저하고 뭐 워드 임베딩 같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BP 알고리즘을 쓴다고 했죠. 그리고 워드 임베딩은 조인트 학습을 시켜서 아예 그냥 LLM하고 같이 학습을 시키는 그런 모델이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3만 디멘전을 뭐 예를 들면 512 디멘전으로 다음 디멘전 리덕션을 한다라고 보죠. 그리고 그래서 5개 토큰에 512 디멘전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토큰이 5개가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처음 5개 칼럼만 쌓아갖고 밑으로 512 디멘전까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갖다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갖다 더해주는 이유는 각각의 토큰들이 첫 번째 칼럼이 더해진 토큰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벡터가 더해진다는 두 번째 단어라는 거를 절대적인 좌표 위치를 표시해주기 위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텐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배웠는데 아까 WI들을 디멘전 리덕션 하면서 서브스페이스 매핑한다고 했죠. 512 디멘전을 각 헤드별로 64 디멘전으로 매핑을 해서 예를 들면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 그런 헤드를 8개 8 곱하기 64가 사실 512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연산량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8개 헤드가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헤드들이 각각 뭔지는 모르지만 학습하기 끝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학습이 다 끝나보고 이제 사후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 헤드는 문법적인 거 위주로 보고, 두 번째 헤드는 뭐 예를 들면 뭐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 위주로 보고, 세 번째 헤드는 문법 중에 뭐 주변의 형용사만 찾아주고, 뭐 네 번째 헤드는 주변의 명사만 찾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키 커넥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재미난 사실은 각 트랜스포머 블락 안에 스키 커넥션이 2번 이상이 된다. 텐션 쪽에 하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2레이어 네트워크에 하나,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한 레이어에 배치 사이즈가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노드들, 뉴런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노멀라이즈를 시킨 기법을 씁니다. 약간 디테일이긴 하지만 배치놈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그때 보면 뭐 감마 베타를 하는 언노멀라이즈하는 과정이 있었죠. 최근에 라마 같은 메타에서 나오는 라마 모델에서는 감마 베타 필요 없다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감마 1 두고 베타는 0으로 넣어버리죠. 아예 그거 없애버리고 그냥 노멀라이즈만 하는. 그래도 되는 이유가 그냥 굳이 언노멀라이즈 할 필요 없다. 전체 사이즈만 대강 맞으면은 얘가 알아서 여기 있는 맵들이 알아서 어저스트 잘 한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종류의 노멀라이제이션은 뭐 RMS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뭐 배치놈, 레이어놈의 뭐 그냥 변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블락이 뭐 12번이든 뭐 24번이든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 네, 다시 조금 어텐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의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자,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한식이 나와 있는 게 정말 예민하게 있네요.
자, attention QKB가 주어지면 얘네가 연산하는 게 여기서 예시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아까 여기서 Q라는 것은 사실 오리지널 Q가 아니고 오른쪽에 디멘전 리덕션 하는데 행렬을 곱한 겁니다. K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적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Q하고 쿼리하고 키 행렬을 한 놈 뒤에 있는 놈은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이게 결국 행렬 곱하기 행렬이라서 결과값도 행렬이지만 그 결과값의 행렬들이 각각 내적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리지널 Q의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행과 K의 첫 번째 행과의 내적이 원원 엘레멘트가 되는 거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의 내적이 원투 엘레멘트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결과값이 행렬인데 각각이 내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행렬과 행렬의 구분, 내적들의 컬렉션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적이 전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행렬에 대해서 각 행별로 노멀라이즈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도 썼던 방법인데 소프트맥스라는 방법이 있었죠. 소프트맥스를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 각각의 행 벡터들의 로우와이즈로만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이것들이 결국은 그 결과값들을 다 합치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프트맥스가 아닌 것입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확률과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맥스는 사실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데 그냥 임의의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각 행별로 소프트맥스를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정확한 예시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에 헤드가 8개가 있으면 이런 오퍼레이션을 8번을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QKB가 아니고 저것들이 다른 W라는 8개 서로 다른 매트릭스들이 저 3개의 행렬에 다 달라붙어서 따로따로 들어가죠. 자, 이걸 미리 설명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도대체 한 딥러닝 레이어를 보면 한 몇 개 레이어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약간 재미삼아. 자, 여기서 어텐션은 내적이라 그랬고 저 내적을 방법을 방금 설명했죠. 근데 우리가 딥러닝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리니어 네트워크도 딥러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리니어 네트워크인데 마지막에 쓰이는 소프트맥스 말고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그 리니어 네트워크 몇 개인가를 보면은 헤드수가 사실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헤드수 무시하면은 Q에 한번 곱해지는 리니어 네트워크나 어텐션을 할 때 필요한 리니어 네트워크겠습니다. K에 곱해지는 리니어 네트워크 하나, V에 곱해지는 리니어 네트워크 3개가 필요하다. 일단 헤드가 8개로 늘어나는데 그거 카운트할 필요 없는 게 각각의 디멘전이 줄고 8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전체 사이즈에 원래 오리지널 512 디멘전에 그냥 쓰는 거나 연산량 합니다. 그래서 헤드수는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3개의 리니어 네트워크 있다는 얘기죠. 하나 어텐션 조각이 3레이어에 해당되는 거죠. 약간 연산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3레이어가 있고 여기 2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레이어의 개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5개 정도. 그래서
기본적인 버트라는 모델이 저게 24개 블럭이 있으니까 5개 곱하기 24 하면 총 120 레이어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난 사실은 다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 무지막지하게 딥한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딥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파라미터 수를 따져보겠지만은 챗GPT4로 가면 이 블락의 개수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00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면 연주도 늘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확하게 1000배는 아닌데 뭐 다른 팩터까지 무시하더라도 한 100배의 뎁스는 늘어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120 곱하기 100이니까 1200, 12,000 레이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챗GPT4가.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딥한 네트워크인데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여전히 두 가지 이유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불렀던 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12,000 레이어 되는 이런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스키 커넥션. 즉, 그레이디언트 전용의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80년대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 스킵 이게 있고 또 어텐션이라는 이런 방법론. 그리고 여기서는 좀 다른 것 하나 더 추가한다면 노멀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각 스텝별로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라지 모델을 만들 때 residual connection, stick connection하고 normalization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그냥 안 썼다가는 폭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툴들 관점에서도 이게 아주 신기하면서도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서 이그젬플로 이게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인코더 디코더 동시에 학습시키는 그런 모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P5 같은 모델에 해당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응용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NMT라고 해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영어로 it is a cat을 뭐 프렌치로 번역하는. 제가 다행히 불어를 배웠어서 it is a cat을 세 펑샤라고 발음을 합니다. 불어 발음은 엉망이지만 그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을 한번 하나하나씩 쫓아가면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를 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스 랭귀지가 있고 타겟 랭귀지가 있는데, 소스 랭귀지는 통째로 주어져야겠죠. 전체 문장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타겟 랭귀지는 사실은 인퍼런스 할 때 얘기지만 하나씩 만들어지는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타겟도 일단 통째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 나오고 소스 문장, 소스 센텐스, 타겟 센텐스. 이게 하나의 페어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뭐 수십만 건, 수백만 건 데이터셋을 모아놔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저자가 쓴 책, 한강이라는 저자가 한국말 써놓은 거를 누가 영어로 번역했다. 그러면 1대1 대응시켜서 다 뭐 파싱이라고 하죠. 문장들을 다
뜯어갖고 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통째로 집어넣어버렸어요. 번역문 데이터셋 덕분에 생각보다 쉽다. 기존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 그냥 통째로 때려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샘플을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수십만 건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치 단위로 들어가는데 뭐 짧게는 배치 사이즈가 뭐 2개 정도일 수도 있고 요즘 뭐 CPU 메모리 사이즈가 늘어나서 뭐 100몇십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학습이 일어나는데 일단 소스 센텐스는 그냥 한꺼번에 원샷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쭉 처리돼서 이게 아까 뭐 한 120레이어 된다고 그러면 쭉 지나가면 마지막에 512 디멘전의 어떤 임베딩 디멘전이라고 하죠. 해당하는 각각의 토큰에 해당하는 5개의 어떤 representation, 약간 feature extraction, 피처 벡터라고 하죠. 5개의 피처 벡터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이제 타겟 문장은 뭐 예를 들면 4개의 토큰에 이루어지는데 항상 시작할 때 문장이 시작한다라는 토큰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원래 문장이 처음부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트 오브 센텐스라는 토큰을 집어넣고 타겟 센텐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때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고 인퍼런스 때는 여기 하나씩 들어가요. 그 차이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어텐션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셀프 어텐션 하나, 여기 셀프 어텐션 하나,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쿼리는 밑에서 올라오고 키하고 밸류는 인코더의 피처 벡터예요. 그래서 어텐션이 셀프 어텐션이 있고 크로스 어텐션이 있는데 셀프 어텐션에서는 QKB가 시작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크로스 어텐션인 경우는 Q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임베딩 벡터고 KB는 왼쪽에서 올라오는 임베딩 벡터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여기가 QKB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코더인 경우는 이게 크로스 어텐션 블락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그리고 이게 계속 12번이든 24번이든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딥하게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니어 네트워크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하나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리니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디멘전을 원래 오리지널 버케뷰러리 디멘전, 아까 3만 디멘전을 다시 늘려줍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취하면은 원합 벡터하고 비슷한 디멘전이 나오겠죠. 그 중에 제일 높은 확률을, 이거는 이제 샘플링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높은 확률을 딱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거를 확률 분포로 동전 던지기 식으로 해서, 여기 학생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학생. 잠깐 나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예를 들면 단어 수가 3만 개가 있다. 그러면 3만 개의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쫙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원래는 가장 나이브하게 하는 방법은 가장 높은 숫자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내는 방법이고,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리디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게 뭔가 창의적이려면 랜덤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가끔 한 탑 3 정도 생각해서 어떨 때는 탑 1을 배터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탑 2를 두 번째로 확률 높은 걸 배터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 번째를 버텨내도 하는데, 이걸 랜덤하게 뱉어내게 하면은 굉장히 뭔가 문장이 창의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챗 GPT를 쓸 때 보면은 쿼리 프롬프트를 똑같은 걸 넣는데 이거를 한 번씩 보일 때마다 다른 문장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샘플링 할 때 확률적으로 가장 맥시멈 하나만 뽑아내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게 제너레이티브 AI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창의력이 올라가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뭐 한번 들어봤을 용어지만 헐루시네이션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을 계속 내버리는 창의력과 헐루시네이션 사이에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더 쪽은 뭔가 그냥 아비어스하고 처리되는 과정이 디코더가 약간 복잡합니다. 크로스 어텐션도 있고 그리고 디코더 부분이 사실은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가 다릅니다. 사실은 인코더 부분은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챕터에서 티처 포싱이라는 거를 배웠죠. 티처 포싱이 나온 수학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언어 번역을 할 때 소스 랭귀지의 센텐스에 해당하는 게 X 시퀀스고 타겟 센텐스에 해당하는 게 Y 시퀀스라고 하면은 확률 이론적으로 이게 이그젝트하게 이 두 개가 같습니다. 체인 룰이라고 하죠. 자, 이 식의 각 항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아웃풋에 나오는 타겟 랭귀지의 각각의 단어들은 현재 단어는 이전 단어에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디펜던스가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앞에 예를 들면 주어가 나왔으면 다음 단어는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주어가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온다 그러면 잘못 학습된 겁니다. 이런 디펜던시가 학습 과정에서 러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확률이 러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코더가 X가 없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소스 랭귀지가 없고 그냥 자체 제너레이션을 경우면 X는 없고 Y만 있는 경우도 여전히 식은 유효합니다. 학습하는 단계에선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인풋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인풋으로 넣어줘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죠. 타겟 랭귀지. 아예 처음부터 무에서 U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대신하는 역할을 프락스라고 한다고 했죠. 요 놈하고 제일 비슷한 놈이 뭔가 생각해보면 요 아웃풋입니다. 여기서 전제 가정은 뭐냐면 이 딥러닝 모델이 잘 학습됐다라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하고 이게 비슷한 거죠.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거하고 이거 비슷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 대신에 아웃풋을 여기서 뭐 웨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다시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티처 포싱의 개념이고 수학적인 배경은 이 확률 이론의 체인 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도대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잘못하면 이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RNN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났죠. 각 토큰별로 리커시브 했지만은 시간적으로
8,500이었죠. 여기에 W가 이렇게 하나씩 곱해지는 거고요. 하나의 토큰별로 프로세싱하고 하나의 토큰별로 프로세싱. RNN의 구조가 이건데 사실 트랜스포머의 구조도 동일하게 이 구조가 그대로 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각 토큰별로 독립적으로 프로세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히든 벡터, 리커시브한 구조를 대신하는 것은 뭘로 대체를 하고 있냐면 프로세스 포텐션, 셀프 포텐션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 단어에 뭐가 나왔었나 이 정보는 어텐션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히든 벡터의 역할을 RNN의 히든 벡터의 역할을 셀프 어텐션으로 대체를 하고 있으나 큰 관점에서 보면 큰 구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RNN의 토큰와이즈 프로세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더가 각각이 별도로 이 피드 쪽이 각각 별도로 프로세싱이 되고 각 토큰 사이의 연결 관계는 뭘로 핸들링을 하냐면 그게 RNN에서는 히든 벡터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어텐션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타겟 센텐스가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 SOS, 특강, 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첫 번째 셀프 어텐션 블락의 쿼리 행렬 각각의 행위 하나 인베딩 벡터라고 그랬죠.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이 Q가 요 행렬에 해당하게 되고 K의 트랜스포즈가 요 행렬의 트랜스포즈인데 사실은 이게 오리지널 인베딩이 아니고 여기에 W가 곱해져 있는 그 결과 같습니다. W 곱해진 거 구면점이 나타나는 부분 각각의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생략이 돼 있다. 설명의 편의상 그것까지 여기다 그리면 너무 정신없을 테니까. 그래서 W들이 이미 곱해진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매트릭스입니다. 각 토큰들에 대한 인베딩을 행 단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이 QKV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Q하고 K하고 V가 다 똑같습니다. 셀프 포텐션인 경우는. 물론 실제 수치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고 다른 이유는 왜 다르냐면 원래 시작하는 벡터는 똑같지만 거기에 곱해지는 그 헤드에 해당하는 W 매트릭스들이 Q의 용도, K의 용도, V의 용도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실제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 로테이션 된 것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Q는 30도만 로테이션 시킨 거고 K는 60도 로테이션 시킨 거고 이거는 V는 270도 로테이션 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벡터를. 원래 벡터는 다 동일한데 로테이션 시킨 각도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연산하는 것은 일단 두 개 행렬을 곱한다는 얘기는 것을 곱하면 아까 내적이 전부라 그랬죠. 첫 번째 원 엘레멘트 결과값 행렬에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 여기에 들어가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제로아웃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 제로아웃 시키고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또 제로아웃.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보통 로어 트라이앵글러라고 하는데 대각 성분 포함해서 나머지는 살리고 이 뒤에도 무슨 값이 사실에 있는데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제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이유는 티처 폴싱 때문에. 이걸 지우는 이유는 첫 번째 토큰이 들어갔을 때 이 디코더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토큰이 들어갔을 때 디코더의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은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두 번째 토큰인 셀을 뽑아내야 되는데 어텐션을 안 지워버리면 어텐션은 원래 과거도 보지만 미래도 봅니다. 미래 정답을 훔쳐본다는 얘기죠. 결국 치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치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측하려는 정답을 다시 인풋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안 되겠죠. 못 보게 만들기 위해서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귤러 부분을 지우는 과정을 매스킹이라고 합니다. 매스킹이 사실은 디코더 트레이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에 인퍼런스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